자, 안녕하세요. 자, 공단계 한국사 신영 선생입니다. 자, 2021년 이번에 오늘 시험 봤던 서울시 지방직 시험.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자, 올해 이제 공무원 시험은 대강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직을 거쳐서 일단 지방직 시험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은 사실 잘 본 학생도 있고 이제 못 본 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이 시험이란 게 그렇죠. 또 당장 아는 문제인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명히 아는 건데 나중에 보면 내가 왜 틀렸을까 하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어떡하겠어요. 시험은 일단 한번 치러지고 나면은 그 결과는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본 학생들은 나름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 보상을 받는 거니까 자, 오늘 하루 좀 이게 푹 쉴 수 있겠지만, 좀 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지 좀 부주의했던 거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또 1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부담감도 있고 하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결과는 어차피 하늘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나중에 결과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뭐 한국사에선 실수를 했지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오히려 뜻하지 않게 몇 가지 내가 잘 모르고 푼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합격점까지 자기를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새로 이제 준비를 한다면은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공부를 다시 어떤 점을 보완해서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이런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자, 누구나 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시험 사실은 전체적인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역대급으로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뭐 한국사는 뭐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기본적인 어떤 커리만을 정상적으로 타고온 학생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카페에도 지금 보니까 뭐 100점 신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번에도 근데 또 하나 확인이 된 건 그거죠.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 여러분들 꼼수를 부리지 말고 어떤 뭐 편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마 고득점을 받았을 걸로 보여요. 자, 앞으로 혹시 다시 준비하는 학생, 또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자, 그래서 꼼수보다는 자, 기본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험이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총평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저도 이제 지방직 준비를 위해서 뭐 7주간의 기적 이거까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왼쪽 눈에 지금 약간 다래끼가 돋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좀 불편해요. 눈이 좀 뻑뻑하고 불편한데 아마 집에 가서 좀 약 좀 먹고 하면 또 며칠 후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왼쪽 눈을 좀 이렇게 감는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게 뭐 왼쪽 눈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총평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전근대사가 13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전범위에서 다 나왔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평이 합니다. 자, 보세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대개 12문제에서 15문제가 전근대사에서,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6문제, 7문제가 나왔는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료하고 자료지 시형 문제. 자, 유형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 그냥 기본적으로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과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 제시가 돼서 박스 안에 사료하고 자료, 아티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식 단답형으로 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 자, 두 번째는 가나다라 순서별하는 문제. 세 번째는 가에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고 다에 어떤 문제 제시가 되고 어떤 사실 제시가 되고 나에 들어갈 사실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들 천기누설이나 엑스파일이나 마스모까지 해갖고 또 7주간의 기적까지 요 과정들 중에 다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뭐 그중에 몇 가지 수업만 수강한 학생, 아니면 문제집이라도 풀었던 학생들은 뭐 이 문제 유형이 낯설어 갖고 실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문제들이죠. 전부 다 동일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 사료 설명제 시형 문제가 17문제,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지식형 순서 나열형, 요것도 많이 봤어요. 이게 3문제. 요렇게 해서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모두 암기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능식의 자료 해석형 문제나 뭐 분석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죠. 전체 암기형 문제였고요. 자, 시험 난이도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특이한 건 하나 뭐냐면은 요즘에 정치사 트렌드이긴 한데 사실은 정말 많이 나왔죠. 17문제가 정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사가 보통 14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17문제. 자, 경제사에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나머지 3문제는 전부 다 문화사였습니다. 삼국사기 하나,
박제가 한치윤. 자, 이거 찾아내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승려 문제. 이렇게 해서 문화사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7문제가 전부 다 정치사였습니다. 시대별로는 고른 분포의 문항 비율. 자, 그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기본 개념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커리탄 학생들은 상당히 뭐 문제가 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을 절약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된 사료가 단 하나도 안 봤던 사료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론 강의에서도 다 실려있는 뭐 책에 실려있는 사료이기도 하지만 문제 풀이 때 한 번씩은 거의 다 다뤘던 사료들, 안 봤던 사료가 없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까지.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사료 및 자료 지적 문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서 중심의 학습 요걸 했던 학생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기본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요런 문제 유형에서는요 사실은 뭐 요약 노트 뭐 필기 노트나 사실은 요약서를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본서를 갖고 기본에 충실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약서를 공부하고 나중에 사료를 채운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기본서를 갖고 어떻게 보면 내용과 사료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공부하는 학생 앞으로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학생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시험의 합격선 아주 조심스럽게 90점 이상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보통은 제가 몇 점이라고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실 난이도는 국가직보다 조금 더 쉬웠거든요. 근데 이 점을 고려하면은 국가직보다 사실은 한 1, 2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좀 조심스럽게 하여튼 90점 이상 적어도 최저 합격점 90점 요 정도까지는 받아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근에서 13문제 중에는 1번 문제 이제 부여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문제가 4문제, 여기서 5문제 합쳐서 고려 5, 자, 조선은 3문제, 여기 좀 적었어요. 자, 그리고 개항기 문제가 3, 일제강점기 2, 현대사 2, 요거는 기존에 이제 뭐 국가직이나 작년 문제 요거의 비중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정치사가 17개, 경제사에서 없습니다. 문화사가 3,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봤던 사료예요. 은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영고죠. 이게 12월에 하는 제천행사 영고.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데이를 영고라고 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여.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부여입니다.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옷을 숭상하고 흰 배로 만든 큰 소매와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 옷, 수놓은 옷, 모직옷을 즐겨 입는다. 뭐 봤던 사료들입니다. 부여가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이 못 가게 안치하였다. 그러니까 나무로 곽을 만든 다음에 뼈를 깨끗하게 닦아갖고 안치하는 이걸 골장제. 뼈를 닦아서 안치한다. 세골장. 바로 옥저가 되겠죠. 옥저의 장례 풍습이 되겠습니다.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읍군. 마을 임금이니까 이장님을 얘기하는 거고 삼노라고 하는 건 석삼자에다가 늙을노자. 동해하고 옥저. 후 읍군 삼노 등이 다스렸다. 바로 군장사회. 요게 되겠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정답 찾기 너무 쉬워요. 3번 정답.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우리가 자 신지 그 다음에 읍차 같은 이런 군장들 외에 별도의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었다. 자 요게 바로 사만이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거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쪽 구제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자 구간 9개 말 촌장이나 이런 군장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 구지라고 하는 구지봉설하죠.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거부가 머리를 들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자 구지가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이제 금줄이 내려왔어요.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6개의 알. 그 중에 첫 번째를 깨고 나온 애가 김수로죠. 알 6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 자 얘가 왕위에 올라 금관가야의 건국설하죠. 금관가야를 세웠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해상교육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낙동강이 최대 철산지였고요. 여기서 생산한 철 우리 변환도 있었지만 금관가야도 마찬가지죠. 낙랑과 외화 교육을 했다. 정답이 되는 거는 1번 정답이 되겠고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건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 이사금.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지방교육기관으로 4개요시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 한학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정사매의를 통해 재상을 선발하였다. 백제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1번 정답이요. 3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논의하였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 얘네가 모여서 국가의 중대 문제를 결정을 하죠.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비롯한 대외적인 문제, 군사 문제 등등을 다루었고, 식목도감에서는 제도와 격식, 법 이런 걸 다루었다. 정답이 되는 거는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정말 단답형 문제였어요. 삼사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 삼사니까 자, 곡식의 출락과 회계를 담당하는 단순한 회계기관. 상서성은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이 여기서 집행이 되는 거죠. 이 밑에 6부로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서도성, 상서성. 어사대는 관리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고 규찰하는 역할. 요게 어사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견제를 하고, 자,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야유라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거란이 되겠습니다.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거란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을 하였다. 거란의 침입. 1번 한번 보세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을 하였다. 자, 우리가 거란 침입이라고 하는 건 1차 침입이 993년 서희가 단판을 통해서 자, 이 강동 육지를 획득한 1차 침입. 1010년에 2차 침입이 현종 때고 1018년 3차 침입. 이것도 현종 때가 되겠는데, 요 2차 침입 거란 성종이 40만의 군대를 끌고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요때 2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가 자, 군대를 일으켜서 천추태후와 김창을 제거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목종도 폐위시켜서 제거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 1009년의 강조의 정변인데, 이게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의 나라에서 정변이 단행이 됐다. 거란 2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건 1번 정답이요. 2번에 고려의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이 1107년 이때를 기점으로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강동이 아니라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여진족은 자, 이것만 돌려주면 다시는 고려를 향해서 돌멩이 하나도 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면서 동북구성에 반환을 요구를 했고요. 자, 결국 고려는 1109년에 이거를 환부하게 되는 거죠.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루가치를 배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간섭기에 당시에 감찰관으로 파견된 게 다루가치, 몽골이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 1258년에 설치가 됐죠. 이 화주 지역에 이걸 두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쌍성총관부나 동령부나 자, 그 다음에 탐나총관부는 원나라의 직할령, 이것도 몽골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1번 정답.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신, 임명장은 5품 이하일 때는 가와 사관원의 서경을 고려하여 발급을 한다. 고려나 조선이나 이 서경제도라고 하는 이 서경권이 있었어요. 서경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거는 관리를 처음 임명할 때 여기에서 이제 동의권을 행사해야 임명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에는요, 자, 고려시대에는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석의 낭사가 바로 서경권을 행사했는데, 조선이 되면서부터 중서문화석의 낭사는 태종 때 사관원으로 독립이 되고 어사대는 이미 태조 때 사헌부가 되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서경권을 행사했던 거는 바로 고려시대의 중서문화석의 낭사 어사대였던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관원. 자, 이게 되겠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그 사람의 경력과 배경과 이런 걸 조사해서 등용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그 조선시대 서경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헌부와 사관원, 요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헌부가 되겠네요. 사헌부는 시정을 논하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관리에 대한 감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사헌부. 정답은 1번 정답. 교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궁중에서 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이걸 교서관이라고 하고, 승문원이라고 하는 건 외교문서를 여기서 만들죠. 삼정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괴원이라고 하고 외교문서를 담당을 합니다. 승정원이라고 하는 건 국왕의 비서기관, 정삼품의 도승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서 업무와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정답은 1번 정답. 자, 6번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체 발과 같아서, 옛날에 소춘요 이렇게 발이 3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솥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솥이 기울어지겠죠.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의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나라 사람을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삼국사기 안에 사료 안에서 당나라로부터 도교를 수입하자라고 하는 자, 요거는 누구? 연개소문이 되겠죠. 우리 뭐 이론 강의 시간에도 문제에서 다뤘는데, 연개소문은 당시에 불교와 결탁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당나라로부터 이제 도사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 열받은 고구려 승려였던 보덕이라는 승려가 백제로 망명을 해갖고 전주 옆에 있는 완주죠, 여기 경복사를 중심으로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는 거, 요거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여튼 고구려에서 도교를 받아들인 거, 자, 영유왕 때, 그리고 연개소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와의 동맹을 체결하였다. 648년에 김춘추입니다. 이건 신라의 김춘추, 나중에 무열왕이 되는, 자, 진덕여왕 때 1번 지워버리시고요. 자, 이번에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을 하였다. 정답은 2번 정답. 63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여기에 이르는 천리장성으로 631년부터 시작을 해서 647년까지, 자, 이거를 축조할 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답. 당나라와의 동맹을 체결하였다. 1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개소문은 오히려 당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니까 당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당 강경책, 요게 되겠어요. 3번에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612년에 살수대첩, 수양제의 침입을 격퇴한 요 사건, 을지문덕이 되겠죠. 자,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하였다. 백제 한성 서울 위례성을 점령하였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 7번으로 가죠. 가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5개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 사군이충. 둘째는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 사친이효. 셋째는 신이로서 벗을 사기는 것, 교의신. 자, 넷째는 싸움에 임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 임전무태.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는 것, 살생유택. 그대들은 이를 실행하며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세속 5개를 내린 거죠. 귀산과 추한 같던 화랑에게. 가는 원강법사가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이다.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음. 글쎄, 이거를 뭐 관용으로 보기도 하고, 자, 오픈마인드로 보기도 하고, 일심이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종파로 갈 때는 화쟁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가장 높은 차원에서 대립된 가치도 통합될 수 있다는 화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심, 화쟁,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서 화엄사상을 연구하여 화엄일승법궤도를 작성을 하였다. 화엄일승법궤도라고 하는, 자, 이거는 화엄종, 바로 의상이 되겠죠. 2번 지워버리시고, 자, 왕에게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이걸 세 글자로 걸사표. 자, 이게 되겠죠. 그 진평왕 때 당시에 이제 정치 승려가 바로 이제 그 원강법사가 되겠고요. 자, 진평왕 때 수나라와의 통교, 자, 이걸 이끌어낸 게 608년에 걸사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 인도를 여행하여 왕호천추국전을 썼다. 성덕왕 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자, 인도 아라비아까지 돌고 돌아와서 왕호천추국전을 남긴 사람, 해초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이 되겠네요. 가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북학을 저술하여 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북학이 나왔어요. 당연히 박제가가 되겠죠. 북학의 내편에서는 내수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하는 내용들 우문에 비교하면서, 북학의 외편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는 무역선을 파견해야 된다. 청과의 통상을 강화해야 된다. 또 청나라로부터 선교사를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상공업 육성 등을 역설하였다. 한편 나는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중국 자료 523종, 일본 자료 22종, 총 545종의 자료를 참조를 해서, 자, 이 한치훈과 그의 역사, 그의 조카였던 그 한진서가 나중에 편찬했는데 1823년에 해동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자, 이건 한치훈이 되겠습니다. 박제가 한치훈,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이 되겠네요. 뭐 박지원은 연안박지원, 뭐 열알기, 뭐 이런 걸 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1778년 정조 때 동사강목을 쓴 사람이죠. 이게 제자로.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정중부, 이고, 이의방, 바로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언제예요? 1170년.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자, 이의민을 제거한 요 사건이 바로 1196년에 있었던 최충원 집권기죠. 이때부터가.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자, 누구? 김윤우. 김윤우가 1253년이죠. 이제 이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과 이긴 전투 중에 중요하게 여러분 체크하시라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이자겸의 난. 이 1126년 이자겸의 난이죠. 이거 순서대별하면 당연히 라, 가나, 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사만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의 짐에게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이 사료 이미 봤던 사료예요. 자, 어디에 가서 머무르기를? 서경에 가서 머무르기를 100일이 넘도록 하라. 이 훈유 10조에 보면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이것만은 지켜라 내린 10가지의 계명. 서경에 가서 머무르기를 100일이 넘도록 하라. 여기에 따라 자, 이 서경 여기에 이제 분사가 설치가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자, 서경을 중시하는 훈유 10조 내용 서경이 되겠습니다. 서경은 지금이 어디예요? 평양이 되겠죠. 1번 이곳에 대장동함을 설치하여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제조대장경은 8만대장경이고 최후가 강화천 도기의 강화도에서 대장동함을 설치하고 여기서 바로 제조대장경 8만대장경을 간행하게 되는 거죠.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쳤다. 진울은 일단은 그 권수정의 결사라고 하는 걸 원래 공산 대구 거조함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순천의 송강사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 예불독경과 선수행과 노동을 강조하는 결사운동 1204년에 요게 바로 순천이 되겠죠. 이것도 지워버리시고요. 자, 망이망소이가 이곳에 봉기하였다. 망이망소의 난 다른 말로 공주명학소의 난 1176년이 되겠고요. 공주가 되겠습니다.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두었다. 이거 앞에 우리 탐라총관부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탐라총관부가 이제 화주 그러니까 우리 원산 위쪽으로 해서 고기라면은 동령부가 바로 평양 서경 탐라총관부가 제주가 되겠죠. 그 동령부의 설치 서경 평양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0년에 자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의 고기 옛날 기록은 문제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과학, 신하의 충과 사학,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그로부터 후세의 권세를 보이지 못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겠다. 자, 지금 중국의 역사에 우리 역사가 있지만 대강대강 우리 옛날 기록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아주 졸렬하고 빠진 부분이 많고 거칠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역사를 편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왕명으로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사료는 자, 우리 이미 뭐 기본서에도 있고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갖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이 서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읽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키워드 그런 걸 다 떠나갖고 하여튼 삼국의 역사를 왕명에 따라서 편찬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바로 삼국사기 서문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카페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 만점들이 막 등록이 되는데 아깝게 삼국사기 틀렸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몇몇 보였어요. 자, 이 학생들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료, 봐야 될 사료들이 있다. 그거 안 보신 거죠. 사실 이거 보자마자 이게 삼국사기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 옳은 것은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하였다. 불교 중심사.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왕력과 기일을 빼고는 나머지 흥법, 전부 다 뭐 탑상, 의회 7편 자체가 전부 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정리가 된 이거는 이련이 썼던 그 가지산문의 승리였던 이런이 쓴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이 되었다. 2번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일단은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역사를 썼어요. 이제 신라까지 썼는데 여기에는 건국설화가 없어요. 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여기에 따라서 건국설화나 이런 것들을 배제했죠. 단군신화가 처음 실린 거는 1281년에 나온 이련이스 삼국유사부터니까 1145년 인종 때 왕명으로 간행한 삼국사기에는 이런 게 실려있지 않죠.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을 하였다. 현존하지 않죠. 545년에 거칠부가 쓴 국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 자 감은사를 처음 창건하라 했으나 끝내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문무왕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는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킬 테니까 나를 죽은 다음에는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라. 이래서 만든 게 대왕암이죠.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한 이 절을 마무리를 했어요. 금당 돌계단 아래 동쪽을 향하여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신라인들의 용은 해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간직해둔 대왕암, 그것은 대왕암이라고 불렀다. 바다 한가운데 대왕암이 있고요. 신라인들의 용은 바다 해룡이니까 바다의 용이 된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파갖고 자 이렇게 이 절까지 연결을 했대요. 실제로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이런 흔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절의 이름을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은사라고 붙이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감은사의 어떤 유래 관련된 걸로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왕암 설명을 드릴 때 우리 뭐 문화사에도 나와 있고. 자, 어쨌건 이 왕, 여기는 지금 일단 뭐 감은사에 대한 문화사 관련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요 내용은 이제 우리 정치사 내용이죠. 1번 한번 보세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되겠고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건원 버프왕이 되겠죠. 1번 지워버리시고요.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682년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춤과 효를 강조하면서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하고자 했던 거죠.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722년 성덕왕 때가 되겠고요. 정전의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추진해 주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정전의 지급이라고 하죠. 성덕왕 때 722년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다.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출신 왕이 끝나고 나서 바로 김춘추가 처음으로 진골 출신으로 무열왕 여기에 오르게 됐죠. 김춘추 무열왕에 대한 설명,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노론과 서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탕평책이네요, 그죠?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을 하였다. 이 초계문신제는 당시에 의정부에서 뽑은 37세 이하의 관료를 규장각에 소속을 시켜서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이들을 재교육시킨 다음에 등용하는 제도. 이렇게 되면 관료의 숫자도 늘지만 왕당파, 왕권을 강화시키는 친왕 세력들이 강화가 되겠죠. 일종의 왕권 강화책이에요. 또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을 하였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우리가 사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동학이 창시가 되었다. 정조는 177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00년까지 여기까지가 정조의 집권기고요. 그 다음에 동학이 창시가 된 건 1860년에 최재우,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경주에서 창시한 게 동학이 되겠죠. 철종 때가 되겠습니다. 대전회통이 편찬이 되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문제풀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조 때 편찬된 법전은 대전 통편이 되겠고요. 대전회통은 조선 최후의 법전, 최대 규모의 법전,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편찬한 거죠. 요거 흥선대원 고종 때 지워버리시고, 신의 통공이 시행이 되었다. 1791년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의 건의에 따라서 시전상인들 중에 유기전, 종이, 어물, 모시, 명주, 삼배, 무명을 판매하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함으로써 사대문 안에서 자유로운 사상들의 상업활동이 가능해지게 하는, 당시에 금난 정권으로 인한 폐해, 물가 앙등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지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조치, 요게 바로 1791년 신의 통공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고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건 1811년 순조 때죠. 세두 정치계에 발생한 최초의 밀란으로서 평안도 지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이 밀란이 홍경래 난이 되겠죠. 1811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네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가 실권을 장악을 하였다. 흥선대원군이죠. 가는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의 중건. 이때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강제로 걷었어요. 이거를 양반들의 반발.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을 함으로써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가는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거는요 1899년 8월에
이미 뭐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에 출범을 하고 전제군주제를 표방을 했죠. 독립협회와 대립하다가 1898년 12월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전제군주제로 가게 되는데, 이때 대한제국에서 당시에 반포한 국채에 대한 내용을 반포한 요게 바로 대한국 국채. 1899년 8월이니까 대원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지워버리시고요.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바로 서원정리. 우리 역사상 서원정리는 영조 때 한 번 있고 흥선대원군 때 한 번 있는데, 흥선대원군 때에는 600여 개의 서원 중에 47개소 47개소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다 혁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정답은 2번 정답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1884년 10월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원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김옥균, 박영경,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갑신정변, 급진개합파 5인방이 되겠죠. 개화당. 자, 황준센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이건 제2차 수신사로 1880년에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당시에 그 일본에 갔다가 일본 주일 청나라 공사관 참상관이었던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장차 러시아가 남아할 텐데, 러시아가 남아하면 조선도 청도 위태로워진다. 그럼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길은 무엇인가 해갖고 조선은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결 일본, 일본과 단단히 맺고 연미국,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 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탑골공원, 만세 시위, 3.1운동이 되겠네요.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가 만들어졌다. 자, 저기 3.1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요, 연해주 여기에 대한국민의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에서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을 중심으로 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후에 각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요. 상해로 통합되는 그것도 나오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가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처음에는 외교활동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과 파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구미위원부를 운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약간 뭐 깨알같이 사실 중간중간에 변별도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은 정답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자, 이 대동단결 선언은 상해는 맞죠. 근데 언제야? 1917년 7월 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시에 박은식, 신규식, 조소왕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1917년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제사 인사들과 신한혁명당 인사들 다 망라해서 포함이 돼갖고 복벽주의를 포기하고, 왜? 1910년 8월에 국권을 일본에 넘겨줬다는 거는 순종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 거다. 어차피 일본으로 넘겨준 거는 무효라 할지라도 왕이 스스로가 왕권을 포기했으므로 지금부터 이제 복벽주의를 포기하고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게 대동단결 선언. 이게 1917년 7월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바로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는 거기도 해요. 자, 1번 지워버리시고요. 국내와의 연락을 위한 교통국을 두었다. 자, 교통국과 교통국. 요거는 뭐냐면은 국내와의 통신망, 이걸 위해서, 연락망을 위해서. 자, 우리가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조직, 비밀 지방행정 조직 이런 것도 두고 또 교통국을 설치해갖고 국내 통신원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을 했죠. 정보 전달과 함께.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였다. 여러분이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자, 이거는 이회영, 우당 이회영이 가산을 다 털어갖고 어디로 가요? 요 서간도 일대 요쪽으로 올라가갖고 1911년에 신안민촌이라고 하는,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독립군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신흥강습소를 1911년에 설치하게 되고요. 요게 1913년에 신흥중학을 거쳐갖고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를 발전합니다. 어쨌건 여기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요게 이제 발전한 건데 1919년부터 2,000명이 넘는 독립군 인사를 양성한 건 맞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게 아니죠.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 여기에 영향을 미친 단체는, 이거에 영향을 받은 단체는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정답이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많이 나오는 문제들. 이것도 유형이 평양의 관민이 제대로 서문호를 불태웠다. 이게 1866년 7월이죠. 7월에 이제 제대로 서문호 사건. 자, 미군이 광성보를 점령하였다. 공격해 점령하였다. 어재현이 전사하게 되고요. 이건 1871년 4월에 있었던 5월 4월이죠. 4월 5월 요때 있었던 신미양요가 되겠죠. 요 사이의 사실을 골라라.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홍범 14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갑오개혁 때 이 골자를 담고 있는, 그래서 고종이 1894년 12월 12일 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갖고 독립서고문을 반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갑오개혁의 골자를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갑오 2차 개혁 때 1894년 12월이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일본의 운요호가 초지진 여기를 포격을 하였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에요.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1875년 9월 이때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모든 책임이 조선에 있다고 하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영종진에서 교전이 벌어지는데, 모든 책임이 조선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계기로 강화도 조약,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조일소조교. 자 이것도 지워버립니다. 1875년 오페르트가, 이거는 유택의 독일인이죠. 패롱 신부와 함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 충남 덕산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도구를 시도하였다. 도구를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걸 계기로 서양 새끼들은 무덤을 파헤치는 새끼들이다. 당시에 서양에 대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1868년 4월에 있었던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 제가 이 파트도 설명을 드릴 때 요 순서배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군인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은 1882년 6월. 이것도 한참 뒤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운동이 대두하였다. 사실 자치운동이 대두한 건 20년대에 먼저 이제 대두가 됐고요. 30년대에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이러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우의 선언을 발표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주장을 하였다. 이게 1920년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자치운동론이 대두가 되는데, 이거 자치운동이 1923년 24년에 최린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특히 이광수는 1924년에 동아일보에다가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자 이런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자 이거예요. 그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단체를 만들자, 친일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자. 자치운동론이 원래 추구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참정권을 얻고, 이 참정권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의회에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일본 제국의회에 가서 제국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리독립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을 독립을 시키자, 법적으로 독립을 시키자.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일본 제국의회에 국회의원까지를 배출하려면은 우리 참정권을 얻어야 되거든. 그럼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주겠어요? 결국 일본의 식민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겉으로는 일본 제국의회에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라는 거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실제로 뭐야? 친일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자치운동론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자 했고, 사회주의 세력도 이 정우회 1926년에 안광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는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 이게 1926년 11월이고요. 여기에 따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2월에 이 단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민족유일당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신간회를 창립을 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거. 당시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오늘날과는 좀 다르지만 조선일보 계통의 안재홍이나 이상재가 중심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지회는 사회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신간회가 조직이 되는 거죠. 민족유일당. 일제 치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을 봅니다.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해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다. 이 신간회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1927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대회를 통해 해산될 때까지 1931년 5월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해 물산 장려운동을 펼친 건 사실은 22년에 평양에서 조직이 돼서 23년에 이제 서울로 오면서 이게 확대가 되는데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지워버리시고. 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시작을 하였다. 자, 밀립대학 기성회 이것도 1922년에 조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람은 이제 뭐 이상재나 한규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이것도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처음에는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지만 나중에는 관동대 지진 그 다음에 대홍수 같은 걸로 자연재해로 모금활동이 중단되면서 이미 1923년에 흐지부지 되고요. 1924년에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근거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이것도 22년 지워버립니다. 문맹퇴치와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분화로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가 이거 항상 시기 묻는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가 중심이 돼서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전개가 된 문맹퇴치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지워버리시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게 1929년 11월에 터지자 여기에 조사단을 특파하고 자 그리고 이거를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소위 민중대회 사건이죠. 이걸 계획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제가 강경한 태도로 변하면서 자, 허언을 비롯한 신간의 지도부가 다수 검거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신간회가 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이 운동을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 바로 신간회 활동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들이 쉬웠던 건 딴 게 아니라 정답을 찾기가 이렇게 쉬워요. 다른 그러니까 오답들이 너무 확실해요. 뭐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게 없고 이게 오답이 확실해서 자, 우리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왕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왕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을 한다. 자, 다시 말해 통감부의 설치, 외교권 박탈, 을사조약 1905년 11월에 있었던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에 포함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8월에 국권 피탈 이후 총독 정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지워버리시고 여기 통감부 설치가 되겠죠. 이거는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에 일제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이 을사조약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종은 자 대한매일 신보에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발표하기도 하고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미 국무장관 면담을 신청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게 되고 1907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결국 특사를 파견했으나 이것도 실패로 끝나게 됐죠. 본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게 헤이그 특사가 언제예요? 바로 1907년 6월이 되겠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 이걸 계기로 해갖고 1907년 7월 19일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7월 24일 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요건 1907년 6월이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지워버리시고요.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있다. 이거는 1883년 6월에 체결된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자, 우리가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1883년 6월 자 여기에는요 조선이 재해나 병난 등으로 곡물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단 적어도 1개월 전에 개항장과 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여기에 따라 방공령이 자 무려 1904년까지 75차례의 방공령이 선포가 됐지만 적어도 1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방공령이 철회가 되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어쨌건 요거는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습니다. 1883년 6월에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 정답이 되는 거는 4번 정답 바로 외교권 박탈이 되겠습니다. 정답 찾긴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자, 19번으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 3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소, 영중,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또 미국과 소련이 가를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 덕수궁 석조전 여기에서 제1차 미소공의가 개최가 되는 거죠. 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돼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정답? 1번 정답이 되겠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당시에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을 하니까 소련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찬탁 세력만을 여기에 협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럼 공산주의들 판이 될 테니까. 미국은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판이 되니까 찬성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2개월 만에 이제 결렬이 되는 거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조선 건준위는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마자 이미 1944년 8월에 여운형이 조직을 했던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46년 3월에 미소공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이건 재헌국회죠. 재헌국회.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를 통해 조직이 된 재헌국회가 되겠고요.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1947년 11월에 열렸던 유엔 총회. 여기에서 자 한반도 신탁 통치 안 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1947년 12월에 있었던 자 다시 한번 유엔 총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이 되는 건 하여튼 1번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19 혁명이 일어나다. 이게 1960년이고요.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다. 1972년이 되겠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다. 자, 제정이 되었다. 요거는 언제예요? 1948년 9월 22일 날 재헌국회에서 제정이 된 거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었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다. 요게 이제 1972년인데요. 요거는 뭐야? 1972년 공포가 됐으니까 12월이고 10월 유신이죠. 10월 유신. 요거는 1972년 7월 4일이니까요.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결국 7.4 공동성명을 남북이 이우락이랑 김영주 사이에 체결한다. 같이 합의를 한 다음에 남한은 남한대로 유신헌법을 북한은 북한대로 주체사상 자 이걸 담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을 반포함으로써 남과 북은 각각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데 7.4 남북공동성명을 이용을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자 이건 언제예요? 1973년. 그러니까 73년에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을 한 거고요. 6.23 때 제안을 했고 동시가입이 됐으니까 이거는 1991년 9월 이때가 되겠어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91년 9월에 있고요. 그리고 12월 13일에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지워버리시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이때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저랑 같이 문제를 푸니까 더 쉽죠. 이게 오늘 문제가 이제 뭐 역대급으로 쉬웠다. 역대급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작년이 조금 더 쉬웠는데 독인 개긴 다시 도찐개찐 작년이나 올해나 좀 문제가 쉬웠어요.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 이제 공무원들이 문제를 내니까 문제의 유형 다시 말해 이제 문제의 폼 자체가 너무나 엉성하게 나왔다면 올해는 그건 아니라 이제 문제의 폼 자체는 기존의 어떤 문제의 틀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완성도는 좀 높게 나왔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사료가 여러분이 많이 봤던 사료 다 봤던 사료야. 우리 커리 탔던 학생들은 하나도 안 봤던 사료는 없어요. 거기다가 정답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오답과 정답이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이 변별도를 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헷갈리게 만드는 지문이 없었다는 거죠. 공부가 안 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한 번 정도 한 학생들이 틀릴 만한 이런 함정은 없었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어차피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고 항상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뭐예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또 결정이 나죠.
자, 우리가 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시험을 미리 예단해서는 안 돼요. 뭐 우리 국가직 시험은 조금 어려웠는데 또 이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쉽게 나올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낸 세안 중에서 조합이 되는 과정이 아주 희한하게 믹스가 돼서 쉬운 문제들이 지금 조합이 된 것 같고요. 변별도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럴 때수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사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들 맞추는 문제는 다 맞춰야 되고 남들 틀리는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춰야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인데 틀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 맞췄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발생합니다. 너무 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95점, 90점 받은 학생들도 다른 과목들 여기서 또 약간의 어떤 변별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한국사 시험만 너무 못 봤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잘 본 학생들도 끝까지 차분하게 우리 기쁜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진짜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자 올해 시험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사실 저도 정말 뭐 노력을 다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아쉬움은 아쉬움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최선을 다한 거는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의 어떤 노고와 그동안의 고생 충분히 고생했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도 푹 쉬었다가 이제 다시 혹시 내년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은 이제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리고 뭐 다음 시험 준비할 학생들 또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 우리 뭐 합격 수기 이런 걸로 다시 뵐 그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